내리쬐는 햇볕에 몸이 녹아내리는 여름입니다. 부안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부안 유일 라디오 방송 오디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MC를 맡아주실 분은 부안 변산에 거주하고 계신 이한세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한세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MC 역이어서요. 좀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앉으니 눈이 부신데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커다란 조명 2개가 비추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생각해 보시죠. 그럼 잠시 조명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바늘이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해가 길어 아직은 많이 깜깜하지 않죠?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제 주변에서만 찾아보아도 마이크, 카메라 등 여러분께 전송하는 기기부터 촬영 공간을 밝히는 조명, 오디오, 그리고 대본이 적힌 아이패드, 휴대폰 등 에너지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물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수력, 화력, 지열, 원자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발전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신문이죠. 부안 독립신문의 김정민 편집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숲 해설가 전푸르나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오디라 에너지 편에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안 독립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읍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유아숲 체험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전푸르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론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라디오로 진행되는 형식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 제안을 수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정부나 한수원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노원전 수명 연장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수명을 다했고, 근데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더 쓰려고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수차례 이제 연속 보도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반 절차나 또 수명 연장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옆에 계신 김정민 기자님이 이 운영하시는 독립신문 독자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또 읽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에 관한 요새 문제가 많이 나와서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부안이 또 그 한빛 원전이 있는 영광이랑 많이 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더 관심이 또 많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오디다에서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푸르나님께서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그 좀 쉽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원자력 발전은 말 그대로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막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발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수력 발전은 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다음에 지력은 땅의 열, 그리고 풍력은 바람으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당연히 이제 원자력이 에너지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자력이라는 게 그 핵 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요. 여기 또 그 핵 분열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되는 물질이 바로 우라늄이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과여가지고 이 주기율표를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줄줄줄 외웠어요. 그래서 우라늄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이 주기율표를 찾아보니까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노래를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수능 공부할 때 수헬리베 붕탄질 산플레나마 알규인항 염화칼칼 스티바크마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외웠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우라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라늄이라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원자이기 때문에 지금 원소 번호가 92번이고요. 네, 이제 그 우라늄을 아주 농축을 해서 농축을 한 다음에 그걸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전문적인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럼 혹시 김정민 기자님께서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방금 푸르나 씨 말씀해주신 대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원자력 이제 에너지원으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식인데, 다른 이제 발전 방식, 특히 화석 연료를 활용한 이제 발전 방식 중에서 이 적은 연료를 활용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요. 이를테면 석탄 3.3톤하고 우라늄 1g이 발생시키는 전기의 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우라늄의 매장량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이제 어렵지 않고 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정에서 석탄이나 이런 걸 불로 태우는 석탄이나 가스를 화력으로 이제 발전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거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도 가장 이제 없다시피 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인 요즘 원자력 발전은 꽤나 매력적인 방법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소 배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굉장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 적은 원료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뭐 그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된다거나 중대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그런 문제는 사소한 것처럼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다른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은 대신에 인구는 많고 또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좁은 입지에 굉장히 많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같은 곳으로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만나기도 어려운 거리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만큼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동해안 이 입지적으로 바닷가에 건설될 수밖에 없거든요. 냉각수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이제 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는데,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는 경주, 울진, 기장, 부산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고, 서해안에도 하나 있는데 사실상 뭐 이 직선 거리를 따지면은 굉장히 좁은 거리 안에 이제 상당히 이제 밀집돼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유사시에 뭐 전쟁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연쇄적인 어떤 폭발을 일으킨다거나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이제 취약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에 대해 프로님도 한 말씀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물리학과를 좀 나왔다 보니까 좀 핵 분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좀 방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에 그 일대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많이 황폐해졌잖아요. 많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뭐 반경 몇 킬로 이내는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또 무시무시한 장애를 얻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그 피해가 이어졌다는 거는 뭐 좀 많이들 아시는 사실일 텐데, 그래서 이제 멀리서 그거는 이제 정말 큰 사고의 예고, 또 우리 가까이서는 방사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보통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래서 네. 이런 엑스레이 찍을 때 방사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방사능 엑스레이를 찍어주시는 분들도 직업상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피폭량을 재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사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라늄에서 나오는, 우라늄을 농축된 그 원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원자력 발전이 비용과 안정성 문제에 특히 많은 걱정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는 이제 해일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사고잖아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또 가깝게는 얼마 전에 부안에서도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핵 발전소가 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 이런 거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무섭겠다, 어떡하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속에서. 네. 그 제가 중학교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나라에서 특히 가까이 있는 한빛 원전에서 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방금 김정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본보다 혹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좁은 국토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정말 더 큰 재앙이 발생을 하겠죠. 그 말씀하신 핵 발전소의 어떤 사고가 아니더라도 핵 발전하면서 나오는 핵 폐기물도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폐기물을 보관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6년 후면 이 핵 폐기물의 저장소가 가득 찬다고 하는데 이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핵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부안분들 같은 경우는 추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강렬한 기억으로 아직까지 이제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푸르나 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발생하는 방사능 또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이 누출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거는 뭐 지금은 굉장히 상식처럼 이제 다 알려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00% 절대 발생할 수 없다라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심각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그런 이제 사고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연료로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쓰였던 사용 후 핵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방사능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 폐기물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핵 폐기물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랫동안 쓰이는 거인데다가 이거를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막 만들어내다가 다 쓰이고 나면은 이제 그걸 빼내고 새로운 연료를 넣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용 후 핵 연료도 다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 빼서 어디에 뭐 갖다 버리거나 어디 묻어버리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핵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굉장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 내에 있는 수조 안에서 이를테면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지금까지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우리가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는 거는 방사능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고 또 중준위, 저준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이제 그 핵 폐기물 처리장을 부안 위도에 이제 짓겠다라고 부안군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고 주민들이 이걸 반대하면서 지역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큰 이슈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안에는 이제 처리장이 지어지지 않고 경주로 옮겨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핵 폐기장이라고 했던 게 중저준위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에요. 고준위가 아니에요. 거기는 중저준위는 이를테면 이 발전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발전소 내에서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물품들, 폐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사능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준위 핵 폐기물이 되고 또 발전소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수명 연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계 수명이 있잖아요. 예. 수명이 지나면 이걸 해체를 해야 돼요.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발전소로 쓰였던 그 건물의 어떤 자재들이나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중준위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 있는 핵 폐기물 처리장은 그런 저준위 폐기물들만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수조에 그걸 담아두고 있을 수 있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6년이 지나면은 수조가 이제 꽉 차기 때문에 새로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집어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들은 꺼내야 하거든요. 꺼내야 하지만 그게 지금 다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방사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열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시설 안에다가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새로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상 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채로 우리는 발전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고 그걸 짓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도 일부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있는 걸로 이제 들려오는데 국회에서는 그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를 해당 발전소 내에 있는 임시 부지에다가 임시로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자. 그거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을 이제 상정을 했고 그게 자칫하면 이제 통과가 될 걸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2003년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정식 처리장도 아니고 그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의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위험한 수준의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거를 이제 발전소마다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잘 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발전의 가장 맹점이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 핵폐기물에 등급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준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핵 원료로 사용된 그런 것들이 이제 핵 원료 사용된 폐기물이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사용한 간접적으로 좀 방사능이 피복될 수 있는 그런 옷가지라든지 장갑 이런 것들이 핵 폐기물 중에서는 저준위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임시로 그런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죠. 제가 답이 처음 없는 상황이고. 얘기 들은 것도 있고요. 정말 물론 아주 필요한 에너지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정말 위험하고 또 거기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경제적으로 매력적이게 보이는 원자력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린의 사태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핵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군요. 이제는 부안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한빛 원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루가 무력하게 흘러갑니다. 아무도
네, 그럼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 수명이 다한 영광군의 한빛 원전 1, 2호기를 수명 연장하겠다고 하여 화제인데요.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부안군에서도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의견 수렴 국민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왜 설계 수명이 다한 한빛 원전 1, 2호기를 수명 연장하고 가동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문제는 사실 화제라기보다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빛 원전 1, 2호기는 이제 한 기당 1기가와트에 이제 가까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효율이 높은 발전 시설이거든요. 이 발전소들이 수명을 다했다고 해서 두 개의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발전 시설을 찾기는 쉽지가 않고, 또 새로 그만큼의 이제 발전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뭐 주민 동의부터 해서 이제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시설들을 수명을 더 이제 늘려서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권의 어떤 흐름, 이게 뭐 의지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친원전의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흐름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던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지가 되겠군요. 그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한수원,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데 별로 그러고 있지 않아서 이제 큰 문제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관련 지역,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30km 이내에 있는 지역들을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설정했는데, 해당 지역들이 6개 지자체들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수명 연장 절차를 눈여겨봐야 하고, 또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수명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은 이 기존에 써왔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계속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지역 주민들한테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내용, 그 증거를 담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작성한 평가서를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그걸 본 주민들한테 이게 뭐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괜찮다라고 이제 뭐 사실 뭐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자체가 좀 이게 부실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나 뭐 이렇게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따지는 어떤 기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듭해서 이제 발전해 오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년 가까이 이미 원자력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7, 80년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시작해 왔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그 기술은 개발되고, 또 기술 개발의 필요성, 또 그 기술을 검증하는 기준의 어떤 강화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필요해서 계속 이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번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사실상 최신 기술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은, 그거 아니라 그 전 버전에 이제 그걸로 이제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법에서 이건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하도록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보완을 요청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일개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이제 그 요청을 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어떤 문제, 또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원자력 발전소에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난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담아야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사례를 보면서 거기서 연쇄적으로 핵발전소가 폭발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오염수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다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핵발전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수명이 다한 것들은 줄여야 마땅한데 정부는 이거를 계속 써먹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제 안전성, 그 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명백하게 확인해달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해달라고 한수원 쪽에 요청을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그러고 있지만 제대로 한수원은 좀 이렇게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게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서를 내놓고 그거를 주민들이 보고, 본 주민들이 의견 진술서를 내면은 그 진술서 신청서를 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거든요. 공청회가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예요. 그래서 이것만 공청회만 일단 열었다 하면은 한수원 쪽에서는 우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들었다, 해야 될 만한 절차는 우리가 하도록 정해진 절차는 다 했다라고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수명 연장을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수원은 굉장히 강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가 하나같이 이 공청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하면서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리고 평가서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보완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냥 한수원에서는 일방적으로 막 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해진 장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 들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자체에서 못하게 해서 공청회를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공공연히 발표를 하고 지금 꾸준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부안은 아직까지 이제 연기된 상태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공청회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 한수원이 지금 수명이 만료되는 그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된다는 거네요. 그 명분이라기보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그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했다라고 명분만 삼아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법이 허술한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거쳐가면 되는. 네. 그 정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더욱 그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년 가까이 사용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과연 수리하면 괜찮은 걸까요? 사실 뭐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수리를 위한 거라면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크게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빛원전 1, 2호기가 각각 이제 1986년하고 87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오는 25년, 26년에 설계 수명, 그러니까 40년을 쓸 수 있도록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 설계 수명을 이제 수명 완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뭐 거기 가지고 있었던 공극이라는 게 그 관련된 시설이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인데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이제 불안전성이나, 또 핵발전소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사람으로 인한 또는 뭐 어떤 다른 요소들로 인한 사고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한빛원전에 이제 6기까지 이제 6개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생한 사고들의 어떤 비중을 보면은 1, 2호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60% 이상,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1, 2호기는 이제 사고 뭉치 같은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전까지 발생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쓴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 안전하다고 믿고 그냥 뭐 내버려 두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뭐 조금 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프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부안군에서 했던 그 토론회 거기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제자 중에 한 분이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쓰인 그 부품 중에 그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이 수백 군데서 발견됐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건설 당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고 그다음에 값싸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지어진 발전소인가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발전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면은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인근 지자체나 시민사회에서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안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제 반대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이 사안에 문제 의식을 가지신 주민들이 함께 하시고 많이 계신 이제 생명평화의 부안 사람들 같은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시민들이 나서서 이제 부안군을 찾아가고 부안군 의회를 찾아가서 지금 이 수명 연장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주시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이에 화답해서 부안군 의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절차는 문제가 있다. 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반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의문도 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를 밝혀주면서 또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마지막 절차인 공청회가 함부로 열려서 이제 한수원이 이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해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 연기를 요청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이제 뭐 보안 요구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이제 하면서 마지막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부안 국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길 바라야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Ay, ay, ay. Baby, I need you now. Ay, ay, ay. I'm waiting for you now. Ay, ay, ay. Baby, I need you now. 저 멀리 널 보고 있으면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해. Yeah, yeah. 여기서 언제까지 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답답하기만 해. 내게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막막해. 꼭 잡은 손 그댈 놓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우주 가득히 너로 채울게 나에게 다가와. Come over to me. Baby come over to me. Come over to me.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에너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안전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까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승수 작가님이 쓴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좀 그거를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착한 전기라 이 전기에 성격이나 무슨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하신 착한 전기란 무엇인가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건강하게 그러니까 환경이나 아니면은 인류에게 자연 모든 곳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생산되는 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도 되게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째는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낳지 않는 전기고요. 그 다음에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변화나 초고압 송전선의 피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전기를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전기가 있을까요? 오히려 말씀하신 착한 전기보다는 그와 상반되는 일명 나쁜 전기를 생산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 개인이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전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생활 곳곳에 그냥 잠잘 때나 또 깨어있을 때나 이렇게 항상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쓰는 이런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게 또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거를 스스로 물어보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핵 발전뿐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거를 에너지도 계속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할 때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지구적 관점으로 에너지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하나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초고압 송전선 문제가 있어요. 초고압 송전선이라는 거는 그 발전소에서 만든 그 전기를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소에서부터 대도시까지 설치하는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전기는 수도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생산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이 아닌 시골 지역이나 그다음에 지방에 이런 건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산하는 곳 따로, 그다음에 소비하는 곳 따로, 그렇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하나의 예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어디로 옮겨가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전에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막 발전소도 짓고 송전탑도 짓고 보내오고 여기서 많이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쓰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하고도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는 문제고, 방금 푸르나 씨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정의나 이런 측면, 이를테면은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그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전기를 쓰고, 또 이런 부안이나 아니면 발전소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 지방에서는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이제 올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송전탑이나 송전선을 이제 막 설치하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부작용도 함께 이제 좀 떠안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개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지만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또 정의로운 이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가고 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당장 지금 이제 송전탑 문제도, 부안에도 지금 그런 송전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새만금 쪽에서 네.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육점이라고 해서 지금 위도 주변에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2기가와트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풍력 발전 단지인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왜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낸 재생 에너지, 그게 이제 산업에 쓰였을 때 아리백으로 만든 어떤 제품이다라고 요즘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업들로 하여금 자꾸 써서 생산하도록 세계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고 변화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아리백을 위해서 거기 우리 위도 앞바다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아리백을 실현해야 되면은 이제 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런 단지, 그 공업 단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경기도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삼성에서는 뭐 몇백조, 하이닉스에서는 몇백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인에다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나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플에도 납품해야 될 거고 어디도 해야 되는데, 아리백으로 만든 게 아니면은 안 사고 무역하기가 어렵고, 이런 어떤 제재들이 이제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아리백을 추구하려고는 하죠. 근데 전기는 정작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송전 선로를 쭉 깔아가지고 이제 경기도까지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런 지방은 이를테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 기지화하고, 그런 중간에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뭐 별로 개의치 않고, 수도권으로 이런 것들 자꾸 집중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뭐 도시 사람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여기 사람 많이 살고 기업이 운영하겠다는데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사자인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따르는지 깊이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움직임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도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좀 과격하게 말하면 에너지 식민지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꾸 로컬 에너지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이제 필요하잖아요. 시골에도 필요하고 도시에도 필요하고 기업에도 필요한데, 그럼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이 비단 풍력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이제 그런 발전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자꾸 이제 이런 전기를 먼 곳에서 만들어서 옮겨가는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또 그런 우리가 이제 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지역이라면은 그런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와서 또 로컬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면은, 우리가 막 이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얘기하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대기업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하고 자꾸 이런 방향을 추구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면은, 그런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아리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찾아와서 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인구나 경제 문제들도 상당히 같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송전탑 문제나 아니면 에너지 식민지, 제가 처음 들어본 단어긴 한데요,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안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이제 가까운 곳에 전기를 소비하는 곳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 곳 근처로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얘기 듣다가 궁금해진 게 그럼 혹시 송전탑하고 양육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건 뭐 단순한 건데요. 이제 지금 우리 바다에서 이제 해상에서 풍력 발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해저에 이제 선로를 깔아가지고 전기가 이제 일단 육지로 오는데 육지로 올라오는 해저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을 양육점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양육점이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이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곳을 서두터라고 불렀었는데 예. 서두터가 이제 그 양육점으로 결정이 이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거기서 지금 당장 어디로 갔냐? 신정읍 변전소라고 아마 태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이제 전기를 옮겨가서 송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송전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방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송전탑을 조성을 하건 아니면 지하에 매설을 하건 간에 우리 지역을 가로질러서 이제 전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새만금에 땅이 많잖아요. 이게 이 새만금에서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우리 앞바다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 풍력 발전을 통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만금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쓰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부안 사람들 뭐 정읍 고창이 관계돼 있는 이 인근 지역에만 이런 것들 좀 나눠 쓰고 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원자력 발전과 한빛 원전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그냥 어떤 이야기든 뭐 어떤 현상이든 뭐 무조건 안 돼 혹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여서 얘기를 해봤더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것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무관심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거에 무관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는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혹은 뭐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좀 맥락적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뭔가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표피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항상 뭔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핵발전소 안 돼, 뭐 송전탑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에서 시작한 혹은 왜 해야지? 라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장이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에너지에 관해서 에너지 정의나 기후위기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민 편집장님은 어떻게? 네,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또 상당한 심각성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행동도 하고 이럴 수 있다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짓고 이렇게 한 게 뭐 제 의지로 한 건 아니지만 뭐 국가가 발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원자력이 괜찮다고 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기도 하고 해서 막 짓고 했는데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오염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바다에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좀 이렇게 같이
인정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들어주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빛 원전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수명 연장을 한다는 게 당장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건 저도 아니지만 거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하고, 또 수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 연료를 한빛 원전 부지 안에 어딘가에다가 경납을 해가지고 넣어놓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보장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임시 저장소인데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만 하더라도 경주의 방패장에는 지하 120몇 미터였나요? 그 밑에다가 이제 경납 시설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 사용됐던 옷가지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놓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를 그냥 부지 안에 임시 저장 시설 어딘가에 만들어 가지고 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해서 지금이라도 핵 연료 사용 후 핵 연료가 지금부터라도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급하게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부안에서는 2003년도에 방패장 문제를 두고 우리 생명에 직결된 문제고 우리의 삶에 이제 영향을 크게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운동을 하셨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수 있고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제 핵발전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 원자력 발전을 제가 지금 핵발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핵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핵은 어쨌든 핵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없어요. 다 이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이제 과제이고 사실상 답이 없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후세대, 미래 세대들한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과중한 그런 어떤 잘못을 좀 저지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 우리 가까운 코앞에 있는 지역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알고 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이야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나 여러 그 발전 관련된 주체들이 자꾸 뭐 수익성이나 경제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뭐 수익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늘 이제 좀 예의주시 해주시고 같이 이제 고민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네.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는 9월 3일에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저녁에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홍보하면서도 좀 죄송스럽지만 그 전북 녹색연합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환경 문제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랑 부안독립신문이 함께 이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절차의 문제점이나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관련 법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가능한 한 많은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고 좀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금단에서도 뭐 이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장소나 이런 것들 결정되면은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겠다고 했고 부안 독립신문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할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전북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소금단 인스타에서 홍보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안 독립신문도 꾸준히 봐주시면 거기도 일정이라든지 장소가 올라올 테니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원자력에도 위험성을 더 느끼면서 경각심을 가진 채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까면 갈수록 매운
매운 사실들이 나와 충격을 먹기도 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면 당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디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과 끝까지 라디오를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게 할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